자, 그러면 이제 그 서엽의 장원제 붕괴와 그 패스트 부분을 할게요. 자, 이 서엽의 장원제와 패스트 붕괴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의 어의 유럽의 장원제가 어떻게 붕괴됐는지 이런 것들 이제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장원제 붕괴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시기로. 그래서 그 도표를 좀 약간 간략하게 이제 그려보면, 자, 보통 이제 그 9세기에서 11세기 이렇게 볼 수 있고, 11세기에서 이제 몇 세기냐면 13세기 중반 정도, 13세기 이렇게 중반,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9세기에서 11세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인구 증가, 생산량하고. 자, 9세기에서 10세기 때 들어가면 이게 인구와 농업 생산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때가 보통 봉건제가 이제 성립할 때가 9세기고 정착할 때가 몇 세기죠? 11세기죠. 요때 봉건제 장원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전 장원제라고 해요. 고전 장원제. 고전 장원제. 그래서 그 고전 장원제는 지대가 뭘로 받는 거예요? 지대가 노동지대죠. 노동지대. 그래서 이제 보통 장원제, 전형적인 장원제다. 그 고정 장원제 성립 시기가 11세기고, 요때 이제 11세기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죠.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발전된 것은 이제 삼포제라든지, 그 다음에 바퀴 달린 쟁기라든지, 그 다음에 마적을 이용한다든지 등등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간사업 등등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구나 농업 생산이 뭐예요? 계속 올라가요. 몇 세기 때까지? 13세기 중반까지.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가 있었는데, 이걸 일기라고 이제 부르죠. 임의적으로. 예. 그래서 요 나누는데도 여기에서 또 모해체기가 나와요. 요때. 이때는 그 장원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래서 고전 장원제에서 무슨 장원제로 넘어가죠? 이때? 순수 장원제로 넘어가죠? 자, 순수 장원제는 뭐냐? 경제적으로 순수한 관계만 따지는 거야, 이제. 경제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서 생산물 지대, 그 다음에 화폐 지대,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점점 장원이 점점 해체되면서 영주의 지경지가 어디에 통합돼 나가죠? 농민의 보유지로 이렇게 통합이 돼가죠? 그러는데, 자, 근데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 여기에서 다시 침체기 들어와. 침체기. 여기가 이제 2기죠, 2기. 이때 이제 왜 이 침체기에 들어가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때 그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될까요? 정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그 어려운 말로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는 그 여러 가지 농업 생산의 증대가 일어났지만, 생산이 아무리 증대해도 이게 인력 중심이거든. 그 가축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생산력의 어떤 정체가 일어나.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정체지만 상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멜세스의 그 유명한 있죠. 멘데스의 그 이론. 그래서 그 인구는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농업 생산량은 그게 따르지 못하고 산술급 수준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정체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형상들이 나는데 이것이 교과서에 나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곡물 가격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여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지대가 떨어지죠. 명목지대는 계속 그대로인데 실질지대는 뭐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인상 때문에 떨어지게 돼. 그래서 똑같은 1,000원이 내도 50% 인플레이션이 나면 실제로 얼마나 내는 거야? 500원밖에 안 내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대를 이제 뭐냐면 자영농민이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14세기 중반에 뭐가 또 들어오죠? 패스트. 예, 패스트. 그러면서 인구가 어떻게 돼요? 아주 급감하죠. 그래서 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3분의 1이. 근데 이제 패스트가 들어올 때 이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많은 인구가 있는데 농업 생산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먹는 그 곡물 생산량의 섭취량이 올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1인당. 그러다 보면 명령력이 어떻게 될까? 떨어진 상태에서 패스트가 유행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도 또 이렇게 상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장원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때. 그러면서 인구가 많이 줄면서, 농노의 인구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임금은. 그리고 그 농노의 조건들이 많이 개선이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일본 그 봉건 영주들은 예전에 임금제도 돌아가고, 패스트 이전에 임금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종전에 생산물질 합해지 대신에 예전에 노동지대,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봉건적 반동이 일어나니까 무슨 반란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죠? 자크리의 난, 그 다음에 와타테일러의 난. 물론 이게 이 자크리의 난과 와타테일러의 난은 진압을 했지만, 그걸 진압한 농민들, 그 봉건 영주들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봉건적 반동을 할 경우에는 농민들 반발이 크겠다. 그런 생각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봉건 장원에서 장원제가 점점 해체돼 나오고, 농노의 지위가 계승되면서 농노가 해방이 되죠. 그래서 15세기 이후에는 실제로 서유럽에서는 봉건제가 해체되고 없어지게 돼요. 제도죠. 물론 봉건제 잔재는 있어. 봉건제 잔재는 있죠. 그렇지만 봉건제가 제도적으로 무너지게 돼. 장원제나. 이것은 또 중앙집권 강화하고 또 맞물려 있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서 보면, 자, 11세기, 13세기 중반기에 이제 고전에서 순수장원에 넘어가는 그 시기, 그 1기 때와 그 나름대로 또 뭐냐면 장원제 해체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2기 때, 보통 13세기 중반에 14세기 중반에 이제 생산량이 정체됐던 시기 있죠. 6기 때도 나름대로 봉건제 해체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에 그 뭐냐면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될 때도 뭐냐면 봉건제 해체 요인이 돼 있죠. 이런 세 시기의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장원제가 점진적으로 해체돼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요 시기를 이제 보통 이 봉건제 위기라고 하거든요. 봉건제 위기. 요 시기는 이제 거쳐가고 이제 없어졌는데, 물론 이런 그 해체 형상들은 그 엘베강 이서 지역만 한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럽 지역에서 좀 선진 지역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네덜란드 그런 지역들은 이제 하고, 그에도 불구하고 14세기 이후부터 엘베강 이동 지역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없던 봉건제가 더 강해지기 시작해. 생기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재판 농노제예요. 재판 농노제. 군주에서 샤프트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요 봉건제는, 재판 농노제는 이제 좀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하는데, 오히려 봉건제가 더 강하다. 장원제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엘베강 이서 지역이에요. 이서 지역. 예. 이서 지역. 그래서 보통 봉건제를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저 해체 과정은 되게 엘베강 이성인데 프랑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프랑스 이런 것들을.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죠. 자, 보통 아까 1시기, 11세기, 13세기 중반 때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번영하게 되는데, 그 이제 배경을 보면 일단은 봉건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인구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그 인구를 많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 생산량이나 토지 기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엘베강 이동 지역에서 이제 독일 기사단을 중심해서 토지 기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잉여 생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잉여 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화폐가 사용되고, 그러면서 유통경제가 형성되고, 그 다음 도시가 발달되고, 그 다음 비농업 인구들이 발생되면서 상인과 공인계층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부르주아 세력들이 되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자, 그리고 시장과 시장을 이제 뭐냐면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원거지 산업 발달이 일어나. 11세기 이후에. 그래갖고 이제 세 개의 무역권이 형성되죠. 지중해 무역권, 뭐 북방 무역권, 그 다음 지중해 무역권, 북방 무역권 연결시키는 내륙 무역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무역권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이제 11세기, 13세기 때 이 당시 그 농업 기술과 영농 방식이 어떤 그 발전이 있었나?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로 뭐냐면 바퀴에 달린 쟁기가 사용됐다. 바퀴 달린. 그래서 신경이 가능했다. 그 바퀴에 달린 그 무거운 쟁기들을 거기 이제 뭐가 빠졌는데 무거운 쟁기라고 쓰시면 돼요. 예, 무거운 쟁기들을 누가 끄냐? 바퀴에 달린 무거운 쟁기들을 누가 끌었죠? 예전에는 그 소가 이제 끌었는데 소는 말보다 힘이 약해. 그러니까 이건 무거운 쟁기도 누가 끌어야 돼? 말을 끌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말을 이제 마력을 사용하려면 이 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뭐냐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의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말 바꾸는 편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의 어깨를 매는 새로운 멍에, 겸임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이 끄는 뭐가 등장했다? 무거운 쟁기들이 했는데, 무거운 쟁기들이 사용되면서 깊이 가림가 가능하고, 신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지적들이 어떻게 되죠? 많이 회복이 되죠. 이렇게 밑에 있는 영양분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지적 소모도 방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삼포제가 실시해. 삼포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노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요때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세기 전에는 대개 이포제나 아니면 그 뭐냐면 이동식 농법을 사용했거든요. 제일 원시적인 게 이동식 농법인데, 이동식 농법은 어떤 거냐? 땅을 갈고 지적이 소실되면 그 다음에 밑에 좀 이동해갖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실되면 그렇게 하고, 게르만족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이포제는 후경지하고 가경지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삼포제는 후경지가 있고 충경지, 추경지가 있고 세 개 나누죠. 그리고 삼포제가 가능하면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그 총락이 형성되죠. 총락이. 자, 뭐 하여튼 삼포제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충경, 그 다음에 추경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고, 세 개 나누고 후경지까지. 그래서 이제 충경지는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 밀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후경지가 그 충경지 같은 경우에는 봄에 뿌려갖고, 그 다음에 말 잡네. 봄에 뿌려가지고 이제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있고, 충경지는 봄에 끓여서 이제 여름 정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기리, 콩, 보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기리가 되게 중요한데, 기리는 누가 먹을 수 있는 거냐면 말. 그래서 그 당시 말 생산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융자법을 실시했죠. 융자법. 자, 융자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작물을 달리해 갖고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충경지에다가 추경지에다가 충경지에서 추경지 또 바꾸고, 그다음 작물도 재배를 달리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작물을 달리해 갖고 재배하는 융자법 같은 경우에는 지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또 많이 빨리 회복시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긴 안 나왔지만 삽이나 쟁기, 갱이, 낫 이런 것들이 이제 농기구가 철제화되고, 종자계랑 뭐 11법계 항상 등등 물레방아나 풍채가 등등이 사용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간 간척 사업을 보면 그 당시 중세후기 때 이제 그 개간 사업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은 인구를 이제 먹여 살려면 개간 사업을 했는데, 주로 엘베강 동쪽 지역에 많은 식민활동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발트해 연안이나 데뉴브 강역에서 그 당시 항모지들이 많은 개간 사업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체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수도원, 고위 성직자들, 그 다음에 세속 영주들이 주도하는 영지 소속 농민들, 그 다음에 독일 기사단들 등등 해갖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개간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 뭘로 유명하죠? 저지대도 유명하죠. 땅보다 그 바다보다도 그 수심이 아래잖아요. 그래서 낮은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덜란드가. 그리고 요때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다음 룸바르드나 토스카나 지역, 특히 독일 지역이 많이 개간돼 있어요. 독일 지역이.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구지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항구지 많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독일 기사들이나 영주들이 중심해갖고 개간 사업을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마을들이 형성이 되죠. 마을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없었던 새로운 그 장원제가 등장하죠.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재판 농로지 있죠. 재판 농로제 등장하고, 이때 독일이나 이런 지역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그 총락 형성이 11세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통이 있어,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유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농민반란이 일어나니까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영주들이 그냥 농노제 해체를 인정해주잖아요. 승인해주고. 근데 동력 같은 게 새로운 농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오늘날만 신도시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 예전부터 그냥 모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할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융커들이 탄압을 해도
반발을 조직적으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융코의 지배가 오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뭐와 비슷하냐면 오늘날 교대하고 사대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교대는 상당히 강하잖아요, 유대감이. 그래서 뭔가 정부에 대항할 때도 항의할 때도 다 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가면 어떡하는 거야? 집단장이 따돌리면 다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거기는. 그래서 근데 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합집산을 다 어중이 떠중이 오니까 안 나가나 마나 뭐 그냥 하니까 흐지부지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티오 늘릴 때도 이제 항상 그 초등 티오만 신경 쓰고 중동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죠?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대감이 되게 약하다.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계속 뭐냐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동유럽의 절대왕정하고 서유럽의 왕정을 비교할 때 나왔거든요. 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죠. 그래서 농업의 잉여 생산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발달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무역권이 형성되면서 교환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촉진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지대에서 무슨 지대에 넘어가죠? 고전지대에서 고전자본제에서 순수자본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영주도 자체도 이제 생산물이나 화폐를 받아야지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게 돼요.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대를 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원제를 해체시키는데 그게 기여하죠. 그래서 도시경제가 어디까지 파급되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거예요. 농촌경제, 장원제까지 영향을 주면서 점점 무너뜨리는 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장원제 붕괴 과정을 이제 보면 자 일단은 이것도 세 시기로 나눠요.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 1시기 때는 고전장원제에서 무슨 장원제 등장? 순수장원제 등장. 그래갖고 영주들이 직영주를 농민들이 임대를 해주고 대신에 지대 급납파를 이제 하고 지대 급납파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어가면 그 영주들이 이제 부역이라든지 헌물 같은 공납물 맞잖아요. 이것도 다 지대 급납파돼. 그래서 요역이라든지 부역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물도 공납도 다 급납화돼 버리죠. 다만 영국은 그대로 갔어. 근데 프랑스만 안 됐죠. 프랑스는 좀 하다가 도중에 봉건적 반동 때문에 이런 그 종전에 남아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생산물지대 같은 거 있죠? 생산물지대. 요 생산물지대는 요 생산물지대가 아니에요. 예전에 봉건 영주들한테 갖다 바친 공납물이 있어, 공납.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뭐냐면, 지대화 공납을 이제 일종의 뭐냐면, 예전에 그 농노들이 영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 바뀌게 돼요.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주하고 농노 관계가 아니어도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그 농노였으면 그 예전에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생산물 지대인데 이건 봉건적 유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언제까지 남아 있었던 거야? 프랑스 혁명기까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때 폐지가 되죠. 이 부분 다시 나중에 좀 언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또 아까 전에 이제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 그러니까 초반까지 얘기인데, 자, 이때는 한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농업기술이 혁신한 게 되고, 비효율적인 부역노동, 그 다음 토지개간, 농업생의 저하,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자,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업생이 떨어져요. 그러면 곡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결국에는 농민 부담이 감소되죠. 이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세기 중반 때를 이제 뭐냐면 전쟁과 흑사병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 부족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 생산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농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농노가 자기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 다른 용주한테 가버리거나 아니면 저 도시로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농노 해방이 이뤄지는데 일부 영주들이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형상들을 하게 되죠. 이게 그 봉건적 반동이고 이 봉건적 반동 때문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농민 반란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거기 잠깐 이제 좀 곤칩게 뭐냐면 봉건제 위기 부분이 있죠. 봉건제 위기. 요 부분은 이 시기가 14세기 중반 이후에요. 예, 흑사병 유행 14세기 중반. 요거 좀 곤치세요. 봉건제 위기.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봉건제 위기. 장원제 자체를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초반 때 봉건제 위기가 아니라 니은의 장원제 해체죠. 보통 봉건제 위기 할 때는 14세기 그 뭐냐면
중반을 얘기해.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예, 15세기. 근데 서양사 강의에서는 이 서양사 14세기 초반에서 이게 요 시기를 봉건적 위기로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니까 흑사병 유행하는 그 시기를 되게 봉건적 위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봉건적 위기 있잖아요. 요 시기를 구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시기 순수 장원제 등장하는 시기. 그다음 2시기 13세기 중반, 14세기 초반. 그다음 흑사병 유행한 14세기 후반. 요 세 시기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그 형상평가 문제를 볼게요.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자, 20번 문제 보면 다음 흑사병 확산으로 나타난 국체적인 경제적 현상 두 가지를 서술해보고 그 다음에 밑줄친 변화에 대응하여 장원 영주의 두 가지 대응을 써보시오. 자, 13세기 중반부터 이제 농경과 비효율성 등으로 농업생산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게다가 14세기 중엽에 유럽의 전역에 퍼진 흑사병은 불과 4년 만에 전 유럽의 3분의 1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그 인구의 급감에 따라 곡물 수요가 늘어나고 크게 줄어 곡물 가격이 내려가죠. 요 시기는 곡물 가격이 올라갔던 시기고 여기는 뭐야? 인구가 주니까 급감하던 시기죠. 요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농업 노동력이 부족해 임금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도표에 보시면 그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약간 미세한 차이지만 그 13세기 중엽에 보면 올라갔던 곡물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기 시작하죠. 보이시죠? 예. 이거는 그 14세기 이제 중반 정도, 14세기 중반 정도 들어가면 내려가게 되는데, 이건 뭐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패스트가 유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물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노동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올라가죠. 왜? 인구가 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농민의 장원 이탈도 가속화되어 영주 직영지 유지하는 데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영주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농민의 부역을 폐지해 직영지를 농민에 빌려주고 지대만 헌물 하편에게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러나 일부 영주들은 직영지를 넓히고 합폐지 대신에 예전 노동지를 돌아가려고 했죠. 물론 첫 번째 형상은 이미 이 시기 때부터 뭐예요? 더 했고 요 시기 때 더 촉진됐다고 보시면 돼요. 농노해방이나 그리고 이걸 두 번째 형상은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죠. 이 지역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세 시기를 거쳐서 이제 15, 16세기 넘어가면 완전히 봉건제가 서유럽에서 없어지게 되고, 다만 봉건제 유제, 그러니까 생산물 지대 같은 봉건제 유제는 계속 좀 남아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원거리 무역 보죠. 네. 원거리 무역도 이제 쌍파뉴 대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원거리 무역은 11세기 이후에 발달됐죠.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11세기 이후를 보통 산업의 부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원거리 무역을 이제 이해하려면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 그 당시 농업 생산이 발전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지역 단위의 자급 자족적 경제가 벗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A 지역이 있으면 A 지역에서 모든 생산물을 다 생산을 했어. 근데 이제 뭐냐면 생산량이 이제 시장이 발달되면서 한 지역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할 필요 없겠죠. A 지역과 B 지역, C 지역이 있으면 각 지역에 맞는 비교 우위에 맞는 상품들을 특화시켜서 하나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뭐예요? 교환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과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원격지 무역, 원거리 무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원격지 무역을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11세기 이후에 부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보면 주변 농촌 지역과 국지적 상업 발달,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과정에서 대도시가 발달되고 원거리 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특징을 보면 요거는 이제 서양뿐만 아니라 전근대 시대 때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육상교통로하고 수상교통로 중에 어느 게 더 발달됐을까요? 예? 육상교통로가 발달된 게 아니라 수상교통로가 발달됐죠? 그래서 수상교통로는 주로 바다나 해변을 통해서
그 강가를 통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수상교통로 하는데, 자, 그 수상교통로가 발달했던 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로마 시대 때 도로망 있잖아요, 도로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수리가 안 됐어. 그래서 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돌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육상교통을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뭐가 많아요? 도적이 많아. 그래갖고 좀 있고, 많은 물건을 또 뭐냐면 수송할 수가 없죠. 그 당시 뭐 운송수단이 뭐 그렇게 발달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도나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바다나 강가를 이용한 수상교통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뭐냐면, 그 육상통로보다 수상통로가 또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연결한 것처럼 그 노상강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영주대 시장 통제들이 많아요. 한번 갈 때마다 뭐냐면 영주들이 세금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육상통로보다 수상통로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거는 좀 그 공통사회하고 좀 연관돼서 나온 거 있어요. 지휘과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한번 연관시켜서 나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가 되죠. 원인이 되는 거죠. 왜 육상통로보다 수상통로가 발달됐는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역권은 세 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무슨 무역권을 나눠볼 수 있죠? 지중해 무역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북유럽 무역권, 교과서엔 동방무역권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내륙무역권. 자, 여기에서 이제 지중해 무역권을 보는데, 지중해 무역권의 중심 도시는 북이탈리아 도시들이야. 그래서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들을 중심해갖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주로 이제 형성됐던 무역권인데, 주로 이들은 동방과 관련된 무역을 하죠. 향로라든지 견직물, 그 다음에 설탕, 엽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무역권은 그 사치품 위주야. 사치품. 예. 그래서 이제 사치품 위주로 해갖고 이제 했고, 이 지중해 무역권을 통해서 그 대금융가 자본들이 출현했는데, 대표적인 가문이 핀란드의 메디친가죠. 메디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 무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북유럽 무역권이 있어요. 이 북유럽권을 북방무역권이라고 하는데, 자, 지중해 무역권, 북방무역권은 발트해와 북해 연안, 그 다음 프랑드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무역권인데, 자, 특히 북부 독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됐어요. 그래서 북부 독일의 여러 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그 동맹이 무슨 동맹이죠? 한자 동맹이죠. 한자 동맹. 그래서 이제 한자 동맹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당시 독일의 르벡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동맹이 결성이 되고, 14세기 때 이들을 이제 한자 동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치권 확보와 치안 유지의 필요성에서 도시 상호 간의 어떤 정치, 군사적 동맹이 결성이 됐다. 그래서 르벡을 맹주에서 브루메, 함부르크, 케란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했고, 이것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영국과 네덜란드에 밀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지리상의 발견 있죠?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밀리다가 나중에 그 1669년, 그러니까 17세기 중반 이후에 그 뭐냐면 마지막 한자 회의가 열리면서 끝나게 돼요. 네. 그래서 도시 동맹, 그 한자 동맹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북유럽 무역권에서는 생활 필수품 위주야. 그 앞에 지중해 무역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중품 중심이죠. 사치품 중심인데, 그래서 이제 곡물이 무역 비중이 제일 높아요. 왜 곡물이 제일 높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뭘 먹어요? 밀을 먹잖아. 그래서 밀을 먹다 보니까 곡물 위주의 이제 생산을 그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프랑스의 모직물, 그래서 있고 북유럽의 곡물, 러시아의 모피, 아마포, 노르웨이에서는 목재, 대구, 청어, 스웨덴 철 이런 것도 있다. 특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프랑스의 모직물 공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의 위치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내륙무역권인데, 내륙무역권은 쌍파누지 씨가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따로 따서 이제 주제를 만들었는데, 내륙무역권은 뭐와 뭐를 연결시키는 무역권이죠? 그 당시 북유럽 무역권과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쌍파뉴 백령이
쌍판유 백작이 거기에 이제 자기가 가난한 도시 지역의 시장을 만들죠. 이것이 쌍판유 대시죠. 그래서 쌍판유 대시와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건 다음 테마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테마 쌍판유 대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쌍판유 대시를 이제 보면요. 자, 쌍판유 대시는 왜 발달됐나? 이걸 이제 배경을 보면, 자, 일단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 북유럽 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배를 타고 어떤 식으로 갈까요? 이탈리아 상인이 만약에 북유럽으로 넘어가면, 배를 타고 지중해 쪽으로 가서 지브롤터를 거쳐서 해협을 통해서 그 뭐냐면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 지브롤터 해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베리아 반도하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중에 얇은 그 해협이죠. 근데 여기가 상당히 해적들이 많아. 이슬람 해적들이. 왜냐면 거기가 되게 좁기 때문에 배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슬람 해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지브롤터 해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뭐냐면 그 통과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의 비스케이만 부분에 폭풍들이 많아. 그래서 제 우리식으로 따라 아능량처럼 이런 데서 뭐냐면 되게 뭐냐면 폭풍들이 많고 물길도 세고 하니까 이 그 바닷길보다는 강길을 많이 이용하기 편안했다, 안전했다 해서 내륙해운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강과 강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준 내륙해운이 발달되면서 그 중심 지역이었던 쌍판유에 큰 시장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한계를 보면 이게 이제 대륙 횡단구역의 위험과 비용 상존인데 이게 강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강도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 강길은 아무리 길어봤자 이게 그 양쪽에서 감시가 편하잖아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적들의 어떤 비용, 공격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제후대 어떤 그 간세징수나 약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한계 있었다. 그러면 이제 쌍판유 대시를 보죠. 쌍판유 대시라는 것은 이제 쌍판유 백이 쌍판유 0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제하면서 그 주요 도시에 자기가 이제 가난한 도시에 시장을 개설해요. 그래서 이걸 쌍판유 대시라고 이제 하는데 요때 쌍판유 백의 역할은 뭐냐?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 질서 유지, 그다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재판관을 제공하고요. 재판할 때 벌금을 징수하죠. 다 쌍판유 백작의 그 소득이 되는 거고, 그다음 한전상을 폐지해요. 한전상을 폐지가 아니라 배치를 하는데 왜 배치를 하냐면 이 쌍판유 대시는 그 소매상은 아니에요. 소매상이 아니라 소매도 그 시장이 아니라 도매도 그 시장이죠. 도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떼가요. 거기 떼가지고 그 다음에 소매 시장에 갖다 파는 도매 시장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상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 뭐냐면 화폐를 교환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업무가. 자, 일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판권을 통해서 정기식 규칙 위반 사람들에게 벌금을 징수하고요. 상가 임대, 한전 수수료, 거래 상품의 판매사를 징수하고, 그다음 판매상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 다양한 화폐를 사용하고, 그때 이제 볼 게 뭐냐면 특이한 게 거래 당일날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상 기록을 했다가 마지막 날에 그 뭐냐면 서로 팔고 사는 걸 계산해 갖고 그 차익을 이제 헌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A와 B 상인이 있어요. 근데 A와 B 상인들이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A 상인이 이제 800만 원치를 B 상인한테 주고 그 B 상인들은 이제 A 상인한테 1000만 원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800과 1000을 살 때는 이거는 그냥 장부상에 기록해 놓고 나중에 마지막 날 그 한정상한테 그걸 보여주면 200만 원을 뭐냐면 그쪽에 B 상인 A 상인가 그 상인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뭐냐면 돈을 누구한테 맡겨놓는 거죠? 한정사에 맡겨놓은 거죠. 한정사에 맡겨놓은 걸 가지고 이제 먼저 교환을 한 다음에 장부상에 정리해서 나중에 그 차익만 그쪽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한정사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정기시의 특징은 아까 이제 쌍판유 대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매 시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견본시, 정기시라고 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 산물들을 대량으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 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떼가서 하는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인과 북방 상인 서로 교환하는 시장이고 제휴도 이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 시장이고 견본 시장이니까 소매 시장보다도 물건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쌀 수밖에 없겠죠. 예, 유통단계가 제일 제 상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 일반 소비자들도 여기가 물건이 싸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떼가는 경우도 많았나 봐요. 그게 이제 사료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장은 이제 12세기 때 서유럽 전역에 서로 연결망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잘 되니까 대제후들이 영진에 자기도 전기시를 유치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시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파뉴 대신 어떻게 될까요? 몰락을 하게 되죠. 여러 곳에 만들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쇠퇴 이유, 이것도 외워두세요. 일단 상파뉴 백장령이 왕령지에 편입돼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돼서 이제 쇠퇴했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갈래선을 이제 직접 갈래선으로 직접 브리지와 런던에 정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쇠퇴한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시호는 직구를 하는 거야, 직구를. 예, 거치지 않고 직구를 하는데, 그날 갈래선은 이제 속도가 더 빠르고, 거기에 뭘 무장을 하냐면, 여기 말이 상선이지, 이제 해적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대포나 총을 무장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해적들 만나면, 곧바로 상선이, 전투소로 바뀌어. 전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년전쟁, 이런 것들이 또 상권을 위축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대제후들이 서로 이렇게 상선시장을 많이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위축됐다. 요거 쇠퇴 원인도 외워두세요. 네, 이 쇠퇴 원인도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전기시의 특징하고 쇠퇴 원인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잠깐만, 이게 204페이지인가? 24번 문제 볼게요, 24번. 잠깐만요, 이게, 내가 못 찾네. 자, 거기 이제 가에 들어갈 명칭을 써보고 가가 쇠퇴한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원건이 무역에서 밑줄친 시장의 역할을 한 줄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함부르크와 르베크 등 북부 독일 도시들은 뭘 결성했죠? 한자 동맹을 결성했죠. 근데 이제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이동하면서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 상파뉴 대시가 설치됐는데, 시장 역할은 지중해 무역하고 북방 무역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로. 자, 서양의 중세 도시 이제 볼게요. 서양의 중세 도시. 자, 중세 도시와 관련된 부분도 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 도시의 형성 과정을 이제 볼게요. 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 도시는 이제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있죠? 교통의 요지가 있죠. 특히 수륙교통의 요지에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세 도시는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된 게 아니야.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야.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도시들인데,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도시가 많이 쇠퇴가 돼요. 그래서 이 도시는 그 당시 이제 인구도 적고 주로 주교나 성직자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들은요.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11세기 이후에 이 새로운 거기 기존의 도시에 그 주변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죠. 그 구시가지를 둘러싸는 신시가지가 형성되는데 왜 시장이 형성됐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걸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던 예전에 그 도시 부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그때 이제 시장이 형성될 때 주로 상인들이 여기를 그냥 계속 거주했던 게 아니라 일종의 잠깐 형성됐다가 시장이 형성되고 이제 시장 끝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처음엔 수경지였어. 수경지 거주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번창하니까 상서시장이 되고 거기에 계속 눌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주변에 이제 눌려 살게 되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냐면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시가지의 새로운 구성에다가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을 만들어요. 신성을. 그리고 나서 그 앞쪽에 있는 구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꼬모 운동을 통해서 뭐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주들의 권한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치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구도시에서 이제 중심을 해갖고 형성돼서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형성돼서 이제 뭐냐면 그 새로운 도시가 등장했다. 자, 그때 이제 영주들은 초창기 때 이런 그 도시의 부근에 시장이 형성된 것을 환영했어요. 쌍파뇨 그 백천원. 왜냐면 도시가 형성되면 자기가 이제 시장사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커지니까 이 사람들이 영주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치권 운동이 꼬문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때 꼬문 운동의 방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역교동 기출 문제 나왔는데, 하나는 저쪽 그 북유럽형. 그래서 이제 주로 독일 지역이죠. 독일. 황제와 연결돼서 그 한자 동맹을 결성하고 봉건 영주부터 무역을 통해서 자립하는 방법이야. 주로 북유럽 같은 거는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북유럽 도시 같은 경우는 봉건 영주들이 되게 성직자들이 많아요. 성직자 제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제후들은 자체적으로 병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성직자를 쫓아내요. 무적으로 이제 획득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른데, 이탈리아는 영주들이 있죠. 영주들이 자체적으로 군사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뭐 획득하기는 좀 힘들고 영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줘요. 그래서 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대표적인 도시 동맹이 롬바디아 동맹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유럽형과 북유럽형 이렇게 두 개의 도시 유형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얻었던 권리가 뭐냐? 봉건 영주도 보호하에 납세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도시 내부 통치에 거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뭐 입법권, 재판권, 징세권, 예산권 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도시의 자유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집단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시 내 길들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근대사회와 시민사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도시를 운영하는 그 기관이 뭐죠? 시참사회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시참사회에서 자치적 운영하게 되죠. 이 시참사회들은 주로 누가 장악했을까요? 상인길들이 장악해요. 상인길들이. 그래갖고 이제 상인길들이 이제 장악하고, 대개 이제 이 상인길들 중에 이제 대상인 가문들이 거기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귀족들이라고 해요. 도시귀족들. 그리고 이 도시귀족들에 반발해갖고 수공업자들이나 여러 이제 빈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네, 우리도 행정권을 달라. 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반란이. 자, 근데 한계는 뭐냐면, 특권의 자유를 독점하게 배타적 조직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길드를 볼 수가 있죠. 이 길드는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자, 의의를 보자. 의의. 자, 의의는 외워두세요. 의의는 이제 서양의 도시의 발달을 되게 강조하는 학파가 어떤 학파냐면 피레네 학파예요. 피레네 학파. 이 피레네 학파에서 되게 이제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데, 피레네 학파는 그 도시 경제, 도시를 중요한 상품화폐 경제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서 농촌의 장원 경제를 붕괴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 면을 붕괴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의미를 두는데, 일단은 그 도시가 발달되면서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냐? 자, 비봉건적 비농업적 세력들이 등장해요. 이 세력들이 뭘까요? 시민계층인 부르주아지죠. 부르주아. 원래 부르주아란 말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부르크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도시 주변에 그 성벽 부근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누구와 연결되죠? 강력한 왕권과 연결되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과 연결시켜서 뭐 자금도 대주고 또 강력한 왕권 밑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간습적인 이제 간습과 대조적인 계약 사상이 출현했다. 그래갖고 이제 도시법, 노마법 이런 계약 사상들이 등장을 해서 사회계약서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통 장원제사에서는 그 법이 필요 없죠. 뭐에 의해서 운영돼요? 예전에 조상들이 계속 내려왔던 간습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간습법. 이것도 뭐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도시에서는 익명의 공간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그런 데에서는 종전의 내용 간습법까지는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만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법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도시법은 그 노마법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중세 초기 때는 노마법이 거의 사라졌어. 그래서 게르만의 시제법이, 원시적 법정이 나타나게 오히려 파헤쳤는데, 나중에 중세 후기에 들어가면 도시가 발달되고 중앙집권화가 되고, 그냥 교회 조직도 복잡화되다 보니까 좀 더 보편적인 법이고 합리적인 법은 노마법이 다시 부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가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변 농촌 사회를 해체시켜 나가죠. 촉진시키죠. 그래서 이 도시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노역지대에서 화폐지도 전환하고 급납화가 되고 자급자족인 농촌 경제가 변화돼서 이런 것도 있고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뭐 임금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비봉건적 비농업적 사회세력 등장, 사회세력 등장, 계약사상 출현, 그 다음에 주변 농촌 사회를 해체 촉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도시경제 발달이 중세 유럽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중세의 길드와 도시의 변화를 볼게요. 자, 중세 길드와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99년도에 한번 그 통합사회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13번 문제 때 13년도 그때 그게 예전에 2차 기출인가요? 2차 기출. 네, 13년 2차 기출에 관련돼서 나왔죠. 자, 중세 길드의 목적이 뭐냐? 길드의 목적이 뭐냐면 구성 상원 간의 단결과 시장 독점 시도죠. 그래서 크게 상인 길드와 장인 길드가 있어요. 처음에 상인 길드가 나왔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상인 간의 어떤 공동이익과 안정도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제종합적인 친목적 성격을 만든 단체들인데, 그래서 각 길드를 만들어 돈을 각수해갖고 조합원들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편의 사업들이나 그 다음에 가부나 고아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왜냐면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하다가 그 도중에 뭐 강도를 만나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부나 고아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의 행정권을 장악하죠.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도시 행정을 장악해요. 그 중에 상인 길드 안에 이제 귀족 가문들이 출연하죠. 대상인 가문들이. 그러면서 이들에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상인 길드의 일부 집안 출신들 집안으로 해가지고 도시 행정이 장악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 귀족이라고 하죠. 도시 귀족.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상인 길드는 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뭐 물품 지원, 유가족 분양, 학교 경영, 종교 축제 강장, 그 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종합원사의 경쟁을 배제하고 이윤획들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 유통 이런 것들 단속하는 배타적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장인 길드를 볼게요. 장인 길드는 원래는 상인 길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인 길드에서 차별받고 하니까 독립해서 이제 만든 게 장인 길드이죠. 자, 그래서 이 장인 길드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종별로 수공업자들이. 예. 그래서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유럽에도 남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노동조합이 발달하지 않았죠. 노동조합이. 우리 같은 현대 뭐 그 기아 이렇게 해갖고 사업자별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노동조합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 뭐 기아 이렇게 해서 자동차면 금속조합, 노동조합, 그래서 선박조합 이런 식으로 직종별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발달됐거든요. 그것은 길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길드가 예전에 뭘로 했죠? 직종별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길드가 직종별로 이렇게 발달된 거죠.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 조직 방식에도 영향을 줬는데 하여튼 직종별로 이렇게 조직이 됐고 구성을 보면요. 장인, 직인, 도제 이렇게 신분적 계층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제는 어릴 때부터 그 장인 집에 가서 하숙을 내고 일을 배워요. 요때는 돈을 안 받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되면 직인이 돼. 그래서 직인은 약간의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을 보죠. 예.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자기 뭐냐면 작품을 소속 길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갖고 장인으로 등업이 돼요. 예. 그래서 마스터의 작품을 이제 제출하면 이렇게 등업을 해서 이제 장인이 된다. 그래서 도제, 직인, 장인 이런 계서적인 조직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그 도제가 장인 도제, 직인, 장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있으면 장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후기에 들어가면 그 경로가 끊어지죠. 장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인 가문에서만 장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인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장인 가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장인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그 하층 노동자도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일부 당인 집안들이 이제 계속 독점하는 세습하는 그런 배타적 조직으로 더 강해되는데 그래서 이런 직인들이 나중에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가요? 주변에 농촌으로 가죠. 농촌으로. 그래서 농촌 수공업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때마치 그때 뭐가 일어나나? 지리산의 발견이 일어나잖아. 지리산의 발견해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오죠? 금과 은이 많이 도입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돈을 돈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이 많아요. 적죠. 왜냐하면 길드의 통제 체제에서는 물건을 많이 찍어낼 수 없잖아요.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농촌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직인들 중심으로. 그러면서 도시의 수공업이 어떻게 될까요? 장인 중심의 수공업이 몰락하죠. 길드 중심에. 그러면서 점점 길드가 해체돼 나가는 거예요. 해체돼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국민의회 때 우리가 길드 해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도적으로 확인만 해주신 거야. 길드 해체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지리산의 대혁명을 지리산의 발견을 통해서 그 길드 조직이 해체돼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주포트 강제돼 갖고 동일업종의 독점적인 소유, 생산, 판매를 다 통제해. 그래서 원료, 기술, 그다음 품질, 생산량, 노동시간, 가격, 임금, 토지 다 하죠. 그다음에 이게 길드 외의 사람들이 와갖고 영업하는 걸 금지시키고, 그다음 일정한 범위 내에 농촌사의 동일 상품 생산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농촌에 그런 새로운 수공업품이 등장하는 걸 막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지리산의 발견 전후로 해갖고 붕괴되는 거예요. 수요를 감당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그래서 농촌 수공을 중심해서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물건들 막 찍어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길드의 성격이 뭐냐? 초기에는 나름대로 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지리산 발견 후에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연 발전을 저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길드는 중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동양에서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있죠. 어떤 게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현상인들이죠. 시현상인들이 독점권 행사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금난 정권이 폐지됐잖아요. 유기절 제왕으로. 그래서 이제 중세적인 어떤 길드적인 어떤 그 산업 체계가 붕괴했다. 그래서 그 의미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이런 중세적인 어떤 신분 수공업 체제 상인 조직이 계속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세의 도시 변화와 도시민의 병기를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도시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변질돼요. 그래서 이제 14세기 이후에 이제 변질되게 되는데 일단은 인구 감소를 볼 수 있죠. 흑사병이 널리 유포되면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당시 수요가 감퇴되고 도시 경제가 위축이 돼.
그 다음에 도시 계층 변화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자유롭게 신분 상승이 됐어. 근데 지금처럼 뭐 흑수저는 흑수저, 은수저는 은수저, 금수저 금수저처럼 재생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정해진 지위가 이제 성취 시위가 아니라 기속 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대참사회, 그러니까 시참사회에서 차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상인 집단들이 이제 차지하고 가문들이 장인 집안에서 맨날 장인들만 나오고 그리고 맨날 하급 집안 애들은 또 하급 집안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당시 상층 부르주아들은 도시 기족화돼서 외국 무역, 도매상, 모직물 제조업자, 대금융업자, 지주, 그 다음에 귀족 가문과 결혼해서 시행정을 장악하고 도시의 부를 집중하게 해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소시민은 부르주아들은 소매상인, 자본가적 기여를 상승하지 못한 상인들, 소장인, 그다음 법조인, 관료도 있고 그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임금 노동자들 있죠? 임금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장인은 못 돼요. 주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직인들, 하층 노동자들. 거기에다가 또 여성 노동자나 그 다음에 외부부터 유입된 노동력과 노동력 경쟁을 해야 돼. 오늘날만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비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져요. 왜 낮아지냐? 자, 기업가 입장 볼 때는 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 뭐야? 육체 노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육체 노동자 임금이라도 뭐야?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국내인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외노자들이 오면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뭐 동남아시아인들 오면 이들은 값싼 가격으로 불려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한국인들을 쓰는 게 아니라 본토인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써요? 외국인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원주민들 한국인들 입장 노동자 입장 볼 때는 그 외국인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임금을 높게 받을 수 없죠. 낮은 임금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죠. 그래서 뭐냐면 고급 일자리들은 월급 더 주는 거고 낮은 그 질 낮은 임금 낮은 일자리들은 뭐야 육체 노동자 이런 사람들 임금을 적게 받는 거냐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계화 현황에 의해서 뭐진 노동자들이 노동 인구들이 막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봐. 근데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손해만 봐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 보면 이런 극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 극우 세력들 주장 논리가 뭐냐면 반세계화예요. 세계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정당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게 되는데 그 흐름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 도시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성격을 보면 고정된 카스트 제도가 아니라 유동적인 성격이 갖고 각 계층 간의 사회이동이 활발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종화돼 버린 거야. 초창기 때 얘기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종화되고 이제 재생산되는 양극화 형성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나오는데 자, 도시 반란들이 이제 중세 말기 때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도시 계층의 양극화 형성이 계속 심화됐다. 그래서 소수의 상층 부르주아들이 도시 기조가 되고 시행정권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길드 내에서도 장인직의 폐쇄적인 특권화되고 그래서 일반 직인들이 장인 상승이 불가능하고 임금 노동자 그래서 초창기 그 계층 간의 사회이동이 확대됐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죠? 폐쇄적인 걸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예. 그래서 자본가적 상층 부르주아에 반발해갖고 이 도시 노동자들의 반란이 나는데 이게 1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을 보면 필렌체에 COP 반란이 있어요. 그래서 COP 반란이 일어나서 이들의 요구는 뭐냐? COP는 모직물의 그 수급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도시 행정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사법권을 주장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성공해요. 그렇지만 반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 도시의 중상층들은 불안한 거야.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독재자를 원하죠. 독재자 등장해서 이 노동자를 좀 탄압했으면 했는데 그때 무슨 가문이 등장하죠? 메디친 가문이 등장해서 그래서 메디친 가문의 등장 배경이 돼요. 잠깐 이제 시행정을 참여했다가 곧바로 쫓겨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강 지역에서 이제 그 당시 노동자 시행정권 장악 시도를 있었고 독일 같은 거나 한자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에서 이런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반란들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도시 반란들이. 예, 그래갖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가문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중앙 집권화 되면서 왕권의 통제가 강화되죠.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보시면 되고, 자, 도시 반란의 이제 뭐냐면 성격을 보죠. 거기 좀 오타가 있는데, 오타 좀 곤치세요. 거기 보면 도시민 소유 권료 없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소요도 곤치세요. 소유가 아니라 소요. 영국은 별로 없었다는 거 상대적으로. 자, 도시의 반란 성격을 보면 중세적 도시 경제가 발전한 상공을 통제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협소하고 부적당하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길드 체제는 나름대로 도시 경제를 발달시켰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게 길드가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특권적 폐쇄적인 중세 도시의 어떤 그 길드 세세 퍼서나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생산 경제 추진을 예고하고, 이러면서 농촌 수공이 발달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뭐죠? 지리산의 발견이죠. 예.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 결과 그 당시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직인들 중심으로 농촌에 가고 농촌 수공이 발달되는데, 문제는 직인들은 기술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뭐는 없죠? 자본이 없잖아. 자본은 누가 대준 거죠? 그 당시 원권의 무역을 통해 지리산의 발견을 통해서 등장한 상업자본가들 있죠. 이 상업자본가들이 이 직인들에게 자본을 대준 거야. 이걸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죠? 선대제라고 하죠. 선대제. 예, 요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이 이제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집권적 통일 국가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화되고 고정화되면서 또 도시에 있는 일부 귀족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이들을 쳐냈으면 원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왕권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뭐냐면 좀 경우가 다른 거지만, 백년 전쟁 와중에 이제 일어난 그 프랑스에서 에티에는 그 마르쉐 반란이 있어요. 에티에는 마르쉐 반란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야. 근데 이 에티에는 마르쉐 반란이 있는데, 요걸 도시 반란 범죄에 느끼는 좀 그래요. 왜냐면 요거는 누가 주도했냐면 하층 그 수급자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주도했어요.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주도했는데, 왜 일어났냐면 이게 서양사 개론에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한 거예요. 100년 전의 와중에 그 당시 많은 전비를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 부과를 하니까 그거에서 불만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뭐 소금 판매를 왕실에 독점하고 인두세를 실선하고 자본가로부터 대규모 돈을 차입을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왕실이. 그래서 화폐도 계약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세금 징수 개혁이라든지 화폐 개조 중지, 삼부의 정기적 소집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또 자크린난이 있었거든요. 자크린난과 이제 제어하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보수파에 의해서 마르쉐이 살해당해요. 주동자였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진압이 돼요. 그래서 요 에티에는 마르쉐라는 반란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거는 도시 하층민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일으킨 반란이 100년 전쟁 때. 명칭 정도만 기억해두세요. 그냥 이런 반란이 있구나 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시민의 반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중세 농민 반란을 볼게요. 중세 농민 반란 12년 기출문제. 요거 좀 쉬었다 할까요? 예.